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내 마음을 깨닫는 날도 오겠지. 그런 날이 오면 나처럼 되지는 않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팔순을 눈앞에 둔 한 할머니입니다. 지금은 한적한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양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최근에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져 감기라도 한 번 걸리면 오랫동안 앓아눕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직 정신은 맑아 요양원에 있는 다른 노인들과 잘 어울리고 이렇게 사연 라디오도 곧잘 듣습니다. 그러다 제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지요. 며칠 전 마음이 잘 통하는 벗들과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제철 자두를 잘라 먹으며 사연 라디오를 들었어요. 옆방에 있는 김씨네 큰아들이 지금이 제철이라며 크고 통통한 자두를 한 박스 사다 주었는데 좀처럼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이 없는 이 할머니들의 입맛을 한 번에 사로잡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큼직한 크기의 자두라 먹기 좋게 썰어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슬픈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글쓴이의 사연이 마치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연을 듣고 함께 눈물까지 흘리니 마음에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노년에는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허무함만 남을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일까요? 아마 저와 같은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눈물도 흘리고 신세한탄도 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듣고 느끼신 바가 있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짧더라도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의 인생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일남이녀로 첫째 딸 인숙이와 둘째 아들 철민 그리고 막내 딸 현숙 이렇게 키워냈지요. 원래는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기일 때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은 셋은 더 애지중지하며 키웠어요. 하지만 키워놓고 보니 자식이 있어봤자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지금 이렇게 양로원에서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지금 모두 가정을 꾸려 따로 살고 있습니다. 큰딸은 저와 가까운 곳에,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사놓은 땅 위에 지은 작은 단독주택에서 17년째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팔순이 넘어가자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죠. 근 2년간은 방 안에서만 앉아 지냈지요. 어느 날 남편이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가슴팍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 이상한데? 저녁 먹은 게 탈이 났나? 많이 답답해요. 몇 분간 가슴을 쳐보기도 하고 문질러 보기도 하다가 남편은 갑자기 뒤로 넘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보, 아니 왜 이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큰딸이었어요. 저는 곧 허둥거리며 다급하게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인수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어. 빨리 와봐라. 뭐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다고요?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큰딸과 첫째 사위,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숨 쉬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니 저렇게 쓰러지셨어. 큰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급히 남편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이제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첫째 사위가 나섰죠. 당신은 집에 있어.
내가 어머니랑 같이 갈 테니까. 나도 가야지. 어떡해. 전화할 테니까 가게에서 잠깐만 기다려. 별일 없으실 거야.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남편을 본 큰딸은 사색이 되어 눈에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지만 첫째 사위가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급차는 저와 첫째 사위를 태우고 다급하게 출발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죠.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던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눈을 꼭 감고 숨을 몰아 쉬고 있었어요. 아무리 말을 걸어봐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급하게 응급조치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는 듯 했죠. 여보, 눈 좀 떠봐요. 괜찮으실 거예요. 장인어른, 제 말 들리세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얼른 그 손을 쥐어 올렸지만 남편은 반응이 없었죠. 구급차 안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제가 손을 놓치자 남편의 손이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숨이었죠. 저는 짧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여보, 정신 차려.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린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급히 내려왔죠. 모두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남편은 80이 넘은 나이였으니 언제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나이였죠. 저도 76이 넘으며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치른 남편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80까지 넘어서 사시다가 가족 곁에서 고통 없이 갔으니 호상이에요. 모두들 그렇게 위로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실이었죠. 그래도 아내와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숨을 거둔 남편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끝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멍하게 허공을 올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사람들 말이 다 맞아. 나도 우리 집에서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엄마까지 가면 우리는 어떡해요? 제 말을 들은 큰딸은 펄쩍 뛰며 두 눈 가득 고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나날이 지나고 저는 남편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큰딸이 걱정스레 물었죠. 엄마, 진짜 혼자서 괜찮겠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린 상황이지만 그저 평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했어요. 장례가 끝나자 자식들이 모두 제 집으로 모였습니다.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곧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도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지 자꾸 저를 돌아봤습니다. 특히 제가 혼자 있는 게 많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며칠만이라도 누나 집에 가서 좀 있는 게 어때요?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면서 며칠 머무르세요. 내가 거기 가서 뭐 하겠니?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엄마, 아니면 우리 집은 어때? 좀 새로운 데 있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혼자 이 집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 신경 쓰지 마라. 너희 아버지 계실 때도 혼자 있는 거랑 크게 차이도 없었어. 자식들의 권유에 저는 거듭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죠. 저처럼 기운이 빠질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자식들 집에 가는 것보다는 익숙한 집이 더 좋았어요. 더 이상의 변화는 원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지만 그래도 이곳이 제게는 편했어요.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그가 지내던 방을 싹 비워놓으니 집이 무척 넓게 느껴졌습니다. 도로와 떨어진 후미진 곳에 있는 집이라 원체 조용했는데
이제는 남편마저 없으니 바늘이 떨어져도 크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TV 볼륨을 크게 키우고 생활했어요. 수발 들어야 하는 영감도 없으니 편안하네. 이렇게 스스로 말해보았지만 아무리 살아생전 과묵했던 영감이라도 사람 하나 있고 없는 게 이렇게 큰 허전함으로 다가올 줄이야. 저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헛헛해진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저는 마당에 앉아 풀 구경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와 TV를 보고 다시 나가서 마당에 앉아 있다가 들어오곤 했어요. 혼자서는 이곳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옆집에서 살던 친구도 요양원에 들어가는 바람에 더 쓸쓸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건강이 좀 괜찮을 때는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곤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무심하게 화창한 날씨와 울창하게 자라난 정원의 풀들을 내다보는데 울컥 무섭고 외로운 기분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할 일 없는 노인이라도 맨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심심해서 잠깐 외출을 해볼까 하고 마을 어귀로 나가 보았어요. 20분 정도 걸어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버스를 타면 번화한 거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기분이 들 때면 바깥에 나가서 시장 구경도 하고 가끔 먼 거리에 있는 친구 얼굴도 보러 다니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이 조금 삐끗했어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리는 느낌이 나서 집안에서만 쉬고 있었죠. 그동안 틈틈이 나가 바깥 바람도 쐬고 그랬는데 이렇게 조금만 다쳐도 혼자서 집에 앉아 있어야 하니 조금 우울해졌습니다. 발목은 점점 나아졌지만 며칠 동안 집안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으니 이번엔 속이 불편해지더군요. 그러다 밥을 한번 잘못 먹었는지 위가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인수가 어제부터 배가 좀 아파서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아. 체한 거 아니에요? 매실은 좀 먹어보셨어요? 어제 오늘까지 계속 먹었는데도 아픈 게 내려가지 않네. 집에 약도 떨어지고. 어쩌지? 오늘 식당에 바쁜 일이 있어서 시장으로 잠깐 넘어왔는데 내가 내일 일찍 가면 안 될까요? 저는 뒤틀린 고통이 느껴지는 배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입에서도 절로 앓는 소리가 나왔지요. 제가 아파하는 소리를 내자 큰딸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빨리 갈게요. 아니야. 너 바쁘면 조금 쉬었다가 그냥 택시 타고 가도 돼. 간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는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큰딸 없이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웬만해선 딸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는지 앞치마까지 그대로 맨 채 병원에 가야 했죠. 딸이 저를 병원 앞에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가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일단 돌아가 봐야 해요. 진료 끝나면 전화해요. 내가 다시 모시러 올게요. 저는 병원에서 접수하는데도 한참을 헤맸고 진료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약을 타서 나오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창 바빴는지 2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택시라도 타고 가려 했지만 지나가는 택시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도저히 잠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진료는 진작에 끝났어. 지금 병원 앞에 나와 있다. 택시라도 타고 가지. 여태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죠. 지나가는 택시가 없었어. 콜택시라도 부르지.
그런 걸 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딸을 부르지 않았겠지. 라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딸이 다시 저를 데리러 왔고 차에 타자마자 속이 상했는지 타박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택시도 부를 줄 알아야지. 내가 데리러 못 올 때 엄마 혼자 아무 데도 못 가면 어떡해요? 너도 이 나이 되어봐라. 그게 쉬운 일인지. 제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딸은 답답한 듯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의지 문제지. 아직 50대 중반의 큰딸은 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냈지만 딸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저의 시간을 알아주기는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한 분위기에서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딸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없는데 엄마 혼자 그 집에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차라리 지금 그 집을 비우고 철민이네 집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서울이니까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병원도 가깝고. 멀쩡한 내 집 놔두고 왜 거길 가니? 엄마 혼자 그 집에 있는 게 마음이 안 놓여서 그렇죠. 행여나 엄마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옆집에 살던 순자네 할머니도 이제 없고. 그건 정말 싫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그렇게 편한 사이가 아니잖아. 딸의 제안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명절 때나 종종 방문하던 둘째 아들의 집을 떠올려 봤어요. 그곳은 결코 저에게 편한 장소가 아니었죠. 며느리와 저는 아직도 남처럼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제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도 했었고요. 그러자 큰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꺼내더군요. 그러면 막내 현숙이한테 가셔서 지내는 건 어때요? 아무래도 철민이 집보단 편하겠지. 그 집에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사는 애한테 무슨 짐을 지어주려고? 큰딸은 크게 한숨을 쉬며 신세를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매일 이렇게 엄마를 돌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엄마도 좀 편히 사셔야지. 사실 이렇게 딸을 부르는 것도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고,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아프지 않았다면 연락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가깝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던 큰딸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 못내 섭섭하더군요.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둘째와 막내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큰딸은 끝끝내 자신이 돌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딸마저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이렇게 야박해지는 걸까요? 씁쓸한 생각에 잠겨 있는 저에게 큰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제는 나한테 전화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다음엔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다니세요. 그래, 알았다. 식당도 바쁜데 어서 들어가 봐. 딸의 수긍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 집이 제일 좋았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평온하게 지내다가 눈 감는 것이 저희 소원이었죠. 그러나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어요. 통 연락이 없던 둘째 아들의 갑작스러운 전화는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10여 년 전 이곳에 땅을 사놓으며 아들은 오랫동안 팔 일은 없으니 이곳에 집을 지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해 저희 부부는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이 땅 위에 작은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을 팔아야 한다니. 집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엄마, 수연이가 미국에 좀 더 있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계시는 그 땅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번에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집은 어떻게? 집도 비워줘야죠.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아버지처럼 쓰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누나네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살던 집을 비우고
큰딸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더군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 저에겐 청천벽력처럼 느껴졌지만 아들은 신경도 쓰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이 집은 네 아빠랑 내가 아파트를 팔고 지은 집인데 이제 와서 어디에 팔고 이사를 가라는 소리야. 그 집 팔아도 돈 안 돼요? 조그맣고 오래된 집인데 가치가 없죠. 그냥 비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들이 단칼에 냉정하게 말하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치가 없다니. 오래된 집에서 이 엄마가 살고 있잖니. 엄마, 진짜 왜 그래요? 그 땅은 살 사람 나타났을 때 팔아야죠. 묵힐 만큼 묵혔다고요. 아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제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더군요. 땅의 주인은 아들이었고 집도 제가 돈을 댔지만 서류상 명의는 아들이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들과 법적으로 싸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을 키운 이 엄마를 귀찮은 짐 치우듯 치워버리는 아들의 태도에 서러움이 몰려왔지만 애써 참으며 다시 물었죠. 인숙이하고는 얘기가 된 거야. 누나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도 이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죠. 몇 달 뒤 저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 큰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말했죠. 엄마, 앞으로는 이 방에서 지내세요. 딸은 얼마 전 외동아들을 결혼시키고 사위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2층 건물 중 1층은 식당이고 2층이 주택이었죠. 저는 손자가 쓰던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딸 내외는 거의 모든 생활을 1층 식당에서 했고 저녁에 잘 때만 2층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저 살던 집이나 이곳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층은 저처럼 발목과 무릎이 약한 노인에게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깨닫게 되었죠. 엄마, 식사하셔야죠. 지금 1층으로 오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1층이 식당이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와야만 했죠. 무릎이 아파서 평지도 겨우 천천히 걸어 다니는 저에게 계단은 커다란 난관이었어요. 끼니 때마다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평지에서만 생활하던 노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몸이 힘든 것은 마음이 힘든 것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편히 지내. 밥도 세끼 모두 안 먹어도 되니까. 너희 먹을 때 숟가락만 올릴게. 아니에요. 장모님.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도 유순한 성격이었던 첫째 사위는 늙은 장모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썼지만 그래도 불편한 마음을 숨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늦은 밤 거실에 나왔다가 열린 방문 사이로 들려오는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나 솔직히 말하면 진짜 불편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계시는데 뭐가 불편해? 그건 당신한테나 그렇겠지. 당신은 우리 엄마 모시고 살라고 하면 안 불편하겠어? 집에서 좀 쉬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힘들다 이야기하는 사위의 말에 딸은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오갈 데 없는 엄마를 그냥 내쫓으라는 거야? 장모님이 왜 오갈 데가 없어? 자식이 뭐 당신밖에 없어. 그동안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장모님이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다 챙겼잖아. 처남이랑 처제랑은 도대체 뭐 했냐고? 딸이 아무 말도 못하자 사위는 더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더군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장모님은 나머지 자식들이 챙길 차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당신도 철민이 와이프 성격 알잖아.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칼같이 거절하고 막내도 지금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내일 당장 처남한테 전화해.
장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모셔야 할 거 아니야? 조심성 없이 오가는 대화에 저는 더욱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듣건 말건 상관없는 것처럼 부부의 대화 소리는 갈수록 커졌어요. 애초에 장모님이 살고 계신 그 집, 그 땅을 홀랑 팔아버리는 아들이 세상 천지에 어딨냐고. 자기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떠넘기듯이 장모님을 보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사위가 열을 내며 이야기하자 결국 딸도 맞장구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그건 나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당장 어머니 모셔가라고 해. 그래, 알겠어. 내일 내가 얘기해 볼게. 다음 날 큰딸이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통화는 1시간 가까이 길어지다 나중에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들어보니 둘째가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한 모양이더군요. 아이들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니 저는 안 가겠다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불편하다는데 버티고 있을 수가 있겠나요? 결국 제 의견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제 아들 집으로 가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딸은 애써 웃어 보이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자식들이 여럿이니까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살아보시면 좋지 뭐. 명절엔 내가 둘째네 집으로 찾아갈게요. 애처로운 딸의 말에 여러 말 하지 않고 그저 그러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짐짝처럼 다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아이 말처럼 자식이 셋인데 큰 딸이랑 지내봤으면 둘째 아들이랑 지내보는 것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서운한 마음을 다독이고 또 다독였어요. 아이들은 제 얼굴에서 편안한 미소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탄탄한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살림이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자식이 둘 있었는데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만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아들 집에 올 때면 항상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아들의 집에서는 마치 제가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항상 느껴졌거든요. 엄마, 회사 갔다 올게요. 쉬고 계세요. 아들이 이른 아침 출근하면 그 집엔 저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말이 없고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저도 좀이 쑤시니 뭐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청소를 하면 며느리는 저를 말리기 바빴죠. 어머니, 그냥 두세요. 그건 제가 할게요. 아니다. 넌 쉬고 있어라. 이것만 닦으면 돼. 부지런히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도 며느리는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저 또한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제가 갑자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게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아들이 출근하면 대충 때우던 식사도 제가 있으니 제대로 차려야 했고 소파에 편히 앉아 TV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지내는 것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도 불편해하는데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는 없었겠죠. 주말 아침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애미는 어디 갔니? 잠시 친정에 좀 다녀온다고 했어요. 며칠 있다가 온대요. 그 대답을 듣자 대충 상황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지내려고 눈치 보고 조심해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어쩌라는 걸까요? 며느리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며칠 생각해 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요.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함께 지내면서 잘 지내는 방법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오후에 며느리와 전화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환자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시중을 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일하느라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막내,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거기 사정 뻔히 아는데 어떻게 모시고 가라고 해? 얼른 돌아와. 내가 엄마 밥은 또 어떻게 차려드리냐? 며느리가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죠. 제가 천지분간을 못하는 갓난쟁이도 아닌데 다들 이 늙은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 누구든 데려가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라도 보태고 싶어 집안일도 열심히 해보아도 결국 저는 애물단지가 된 기분이었. 막내야, 네가 어머니 모시고 가라. 결국 아들이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안 아들과 막내딸이 투닥투닥하는 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수연 엄마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래도 아들인 나보다 딸이 낫지 않겠어? 네가 엄마 좀 모셔가. 아무리 막내라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렇게 한참을 더 통화하더니 결국 이번 주말에 둘째 집으로 모두 모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모이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저를 누가 데려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텅 빈 채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도 말라붙은 듯 허무했죠. 자식 셋은 저를 뒤에 앉혀놓고 저들끼리 열심히 서로의 탓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나이가 많이 먹어 귀라도 잘 안 들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은 왜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올케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홀랑 집을 나가버려? 어머니 성격에 힘들게 하는 것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그렇지? 그렇게 쉬우면 네가 하면 되겠네. 뭐? 또 그 소리야? 그러면 오빠가 생활비 다 대줄래? 생활비 주면 엄마 네가 모셔갈 수 있냐? 뭐라고? 아니, 애초에 형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넓은 2층짜리 집에서 엄마랑 사는 게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고 그래? 너는 살아보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편하다는 거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주제에 이제 와서 내 남편 탓을 해? 그동안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엄마에 관한 모든 일은 다 너네 형부가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형부 탓하는 건 염치 없는 거 아니니? 그러는 나는 그동안 엄마한테 들어간 돈 다 내가 냈다. 나도 할 말은 있어. 자식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자식들 다투는 소리도 멀어져 갔고 세상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이런 꼴 보려고 젊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자식을 키웠나 싶어 지난 제 인생까지 우스워지더군요. 남처럼 변한 자식들이 서로 저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에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만해라. 한참을 듣고 있다가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소리를 못 들었던 아이들도 하나둘 저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나만 없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싸울 일이 없는 거지? 나는 이제 내가 알아서 살련다. 그러니까 그만들 해라.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양로원 들어갈 거다. 이제 너희들 모두 신경 끄고 살아. 자식들은 놀라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뭐? 양로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무슨 양로원에 들어가? 저는 씁쓸하게 헛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래, 자식들이 셋이나 있지만 나이든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있냐? 너희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련다. 제발 그만하자.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싫고 너희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목소리 높이는 것도 꼴보기 싫다.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미안한 마음은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의 은혜를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바닥에 내팽개친 그들이 괘씸할 뿐이었죠. 그리고 이런 더러운 꼴을 보는 제 자신의 처지도 너무나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내 늙은 몸뚱이 의탁해서 너희들 힘들게 하기도 싫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싫다. 그동안 살면서 모아둔 돈으로 양로원 들어갈 거고 둘째에게 집 한 돈도 받을 거야. 이 돈으로 양로원에서 지내다가 부족하면 그냥 이 세상 떠나련다. 이제 미련도 없고 노인인 내가 이승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 없으니 저승에서 할 일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나도 더 이상 이런 꼴 안 보고 살 수 있겠지. 제가 말을 마치자 한동안 말이 없던 자식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잘 모셨으면 됐을 거 아냐? 엄마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게 해? 막내딸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한 번도 엄마랑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모시라는 거야? 넌 자식 아니야? 첫째 딸이 맞받아쳤습니다. 막내, 너는 돈 없는 게 벼슬이냐? 그럼 차라리 중간쯤에 방이라도 하나 구해드리고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모두 아들을 돌아봤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닥치지 못해? 더 이상 내 앞에서 입 하나 뻥긋하지도 마.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살아야 하냐? 나는 평생을 내 한 몸 바쳐 너희 셋을 키웠는데 너희는 셋이나 돼서 엄마 하나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어. 내가 너희 집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있었는 줄 알아? 너희에게 이젠 바라는 것 하나 없다. 너희는 먹고 살기 바쁜 것 같으니 제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자 저는 북받치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이 터져나오고야 말았죠. 이 모습을 아빠가 봤으면 땅을 치면서 울었을 거다. 나도 내 아빠나 따라갈 걸. 그 후 저를 만류하는 아이들의 손을 거세게 뿌리치고 가방 하나 달랑 든 채 아들 집을 나와 버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전에 알아두었던 작고 저렴한 양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은 입으로는 말렸지만 누구 하나 우리 집으로 오라는 사람은 없었지요. 이따금 자식들이 면회를 왔지만 저는 아이들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오는 자식들에게는 직원을 통해 제 쪽지를 보여주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 너희 아버지가 부르면 가련다. 내가 죽더라도 때가 된 것이니 너희 탓은 아니지. 나는 평생을 너희를 사랑해왔다. 너희가 부모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련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내 마음을 깨닫는 날도 오겠지. 그런 날이 오면 나처럼 되지는 않길 바란다. 너희도 부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살피며 살아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그날 죽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말거라. 나도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가련다. 그 후 자식들이 후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있는 제 얼굴을 마주할 일은 이제는 다시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 이야기는 참 구질구질합니다. 다른 똑똑한 분들처럼 저도 숨겨둔 노후 자금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 이야기가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듣고 나면 기분까지 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현실은 조금의 가감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연으로 풀지 못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같은 양로원에 있는 다른 벗들의 이야기도 비슷비슷해요. 가끔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과연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으로 성공해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야 했었다면 그 일을 못 해낸 저희 부부 잘못도 있겠지요. 저와 남편은 둘 다 비슷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성실하고 순진하게 살아왔어요. 맨몸으로 이 거친 세상을 버티면서 세 자식을 온전하게 키워내기 위해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우는 일 없이 마냥 부지런하게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늙은 후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면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와요. 자식이 셋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저 마지막 눈 감는 날에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 사연에 공감이 되신 분이 있다면 아직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위해 따뜻한 위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산다는 게 뭔지,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듯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건지, 팔순이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 모르겠네요. 인생의 작은 지혜를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고 마음에 잘 간직하여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답답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